이거 진도다 못 나갈 것 같아서 해설지야. 또 못 나가네 지금. 프린트랑 같이 해서 그런가 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시즌 3에 뽑아서 따로 해줄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정답이에요. 못한 거. 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생각해보고. 우리 교재 봅시다, 교재. 뒤에 좀 남지 않을까? 그 뒤에 여기 칠판 불 안 켜도 괜찮아? 여기 좀 펴주세요. 그래. 교재도 많이 남았더라고. 그지? 근데 다음 주에 시즌2 끝나는데 프린트는 일단 선생님이 답 준 걸로 한번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이 뽑아서 할게요. 시즌3에도. 교재를 보시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48페이지. 그죠?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인데 근데 계속 나와. 요거랑 비슷한 지문이 언제도 나왔냐면 요거는 이제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이고 2015학년도인가에도 이원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이원론에서 뭐 평행론 뭐 그런 거 나왔었거든. 여러 번 나왔었어.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지문인가 봐. 근데 되게 어려워.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읽어도 뭔가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에요. 요게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한번 요것만 모아놓은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 지문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할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은 여겨진대요. 뭐하고 뭐를 가진 거? 정신하고 물질을 정신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제?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뭐하고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신하고 육체를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워. 정신과 육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야. 다시 정신과 육체가 얘가 있냐 없냐가 아니야.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지. 그건 다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놈하고 육체라는 놈의 존재 여부에 관한 거. 정신이 있는 거야? 육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랑 얘하고 얘가 따로 존재하는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같이 존재하는지 요건 좀 다른 문제잖아. 어렵지 벌써. 그러니까 요걸 잡고 가야 되잖아. 다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문장 봐봐.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함께 존재하는지 따로 존재하는지 문제인 거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조금 어렵지? 그치? 그리고 뭐하고 뭐를 같게 쓰고 있어? 정신하고 육체를 같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질하고 육체를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치? 요거 지운다. 그러니까 뭘 잡고 가야 돼? 뭐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하고 얘가 함께 존재하는지 아니면 따로 존재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좀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정신은 있는 거야?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하고 얘는 함께 있는 거야? 아니면 같이 있는 거야? 이걸 문제 삼는 거지. 그건 좀 다른 거라고. 그치? 어려워. 얘가 뭐래? 육체가 물질이래.
그치? 같게 쓰고 있는 거야. 정신, 육체하고 물질은 같아. 세 번째 문장.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컴퓨터는 물리적인 체계래.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대.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래. 지금 쟁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정신과 육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뭘 소개하고 있냐면 이원론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것과 연관되어서 천천히 정리할게. 이원론이래. 이원론. 이원론은 뭐랍니까? 이원론은 육체는 원자야. 화학적 조성을 띄어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대. 그러면 이원론은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으면 얘는 뭐라고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화학적 조성을 띄어. 그런데 뭐는 정신은 뭐라고 돼 있냐면 비물리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죠? 정신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지? 그럼 얘는 뭐지? 물리적 대상인 거지. 그지? 이게 이원론이래. 그죠? 이원론은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화학적 조성을 띈대요. 근데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래. 그지? 이게 이원론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 계속 가볼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야. 얘하고 얘는 별도로 존재하는가가 핵심인 거야. 그지? 정신과 육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걸까? 이게 핵심이라고요. 별도로 존재하나? 얘는? 얘하고 얘가 따로따로 존재하나? 이게 핵심이라고. 그치? 그리고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해 견조. 이에 비교하여 동일론.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뭐 하지? 존재하지. 얘들아, 정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야. 얘는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고, 뭐는? 동일론은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되는 건 정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얘하고 얘가 따로 존재하니 따로 존재하지 않니 이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동일론은 뭐냐면 동일론은 어떤 거냐면 따로 동일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한다. 뭐하고 뭐는? 정신은 무엇과? 육체와 동일한 상태로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딱 오해하기 쉬운 글이란 말이야. 그치? 뭐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동일론은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쟁점은 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얘하고 얘가 따로 존재하는지 함께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첫 장부터 그걸 못 잡으면 이 글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문단에서 뭘 잘 잡아야 돼?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의문형 진술은 그 글의 화제잖아. 그치? 평서형보다 의문형을 더 많이 쓴다 그랬잖아. 아니. 의문형을 적게 쓰잖아, 평서형보다.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 요걸 물어봤잖아, 지금. 일문단에 정신은 과연 물질,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요. 오케이?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자꾸 얘기해.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동일론도 얘들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원론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동일론하고 이원론이 정신의 유무에 대해서 대립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동일론은 정신이 육체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쟁점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 자,
동일론은 그런 거래요.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누구야?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 누구의 생각이야? 이원론이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 봐봐. 얘하고 얘가 지금 이원론하고 우리 배울 게 있단다. 이게 대립되는 견해지. 뭐에 대해서 대립이 되지? 정신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립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근데 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얘 얘기도 해주네. 그 봐봐.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다시 이견저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도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여기까지가 누구 얘기야? 동일론 얘기야. 그치? 근데 그 뒤에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면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라고? 이원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친구들 얘는 뭐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얘는 뭐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데 그러면 얘는 뭐라고? 뭐뭐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립되는 견해나 대비되는 글에서는 반대 얘기 같지만 앞에 걸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 핵심을 정리해 준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뭐에 대해서 물어? 왜 그래? 유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만 찾을 거 아니야 근거를. 근데 이 이원론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을 수도 있다고? 동일론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동일론은 누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원론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수능에 논리실증주의자하고 포퍼 나오고 콰인 나오는 지문에서 콰인이 논리실증주의하고 포퍼를 막 비판한단 말이야. 비판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는 앞에 사람은 뭐가 예측이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그걸 보면 1문단이 논리실증주의자하고 칼포퍼 얘기해요. 2문단이 콰인 얘기해요. 그치? 근데 얘에 대해서 물어.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막 찾는다고? 1문단 가서 막 찾는다고. 근데 근거가 어디 있을 수 있다고? 2문단에 있을 수도 있다고. 콰인이 얘를 비판하면서 얘의 견해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콰인은 명제를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콰인은 명제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어. 그치? 근데 엄격히 구분하는 애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엄격히 구분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립되는 견해에서는 뭘 생각해라? 이 관계성을 생각하고 문단의 유기성을 생각하라. 그 얘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어려우니까 이원론에 대해서 물으면 이원론의 어떤 특성이 얘를 설명하는 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에 대해서 물으면 얘의 특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계속 가볼게. 자,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대요. 무엇인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 무엇은 뭘까? 무엇은 뭘까? 정신이겠지. 정신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아. 동일론의 입장에서는.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또 얘기한다.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신은 무엇과 육체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함께 있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군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대.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을 이원으로 뭐 한다고요?
반박한다고. 자, 봐봐. 뭐가 뭐를 반박하는데 얘하고 얘가 얘를 반박한대. 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지가 있어. 반박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 있대. 뭐지가 있어. 그러고 반박하면 된다. 그 얘기지. 됐죠? 자, 일문단은 뭐지 좀 어려운데 뭐하고 뭐에 대한 정신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같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대립된 견해지. 그치? 오케이? 뭐하고 뭐? 동일론하고 이원론. 그치? 2번단 갈게요.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 근데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이원 원자는 정신도,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일문단에 나와 있는 이 원자는 이원론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문단에 지금 뭐가 나오지? 또 원자가 나오지. 원자하고 X선이 나오잖아. 이 원자하고 X선은 왜 나온 거지? 이원 원자가 정신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함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 지문이 어렵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같은 원자가 1문단과 2문단에서 다르게 쓰이고 있어. 1문단에 나온 원자는 그냥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의 원자야. 그런데 2문단에서 나오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뭐처럼? 정신처럼. X선 뭐처럼? 정신처럼. 그러니까 문학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원자하고 X선은 뭐를 빗댄 거야? 정신을 빗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렵지. 자, 다시. 1문단의 원자는 뭐였다고? 1문단의 원자는 육체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의 원자야. 그런데 2문단의 원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원 원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이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원자하고 X선은 뭐가 되는 거야? 정신과 연관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8번에 3번을 틀리는 이유가 그거야, 너희들이. 선생님, 원자나 X선 물리적 대상, 이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헷갈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물리적 대상과 연관이 없는 거지. 왜 원자하고 X선을 가져온 거야? 얘는 눈에 안 보여. 하지만 있어. 이걸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잖아. 됐지? 다시. 그러니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평가원이 엄청 괴롭히는데 원자가 2번 나와. 1분단의 원자는 뭐라고? 육체를 이루는 요소야. 2분단에도 원자가 나와. 얘는 어떤 특성의 원자지? 비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아. 마치 뭐처럼? 정신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란 말이야. 1문단의 원자는 육체와 연관되는 거고 2분단의 원자는 정신과 연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계속 가볼게. 자, 이원 원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자, 이문단은 누구 얘기지 얘들아? 여기 지울게. 이문단은 누구 얘기가 나와요? 이원론자 얘기가 나오지, 그치? 이문단은 이원론자가 나오거든? 근데 이원론자는 정신을 뭐 해야지? 가정해야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얘기지, 그치? 만약에 뭐를 가정하지 않으면 정신을 가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육체하고 정신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누가 나왔어? 라이프니츠가 나왔잖아. 그럼 라이프니츠는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해도 뭐 하는 사람일까? 이원론자인 거야. 라이프니츠가 얘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나왔단 말이야?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들아 만일 얘가 대학생이라면 이라는 말은 누가 쓸 수 있는 말이야? 얘가 대학생이 아닐 때. 100%는 아닌데 라이프니츠가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라는 가정적 진술을 쓴 것은 라이프니츠는 뭐를 염두에 둔 거냐면 X하고 Y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전제에 두고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x하고 y가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이들은 똑같은 특성을 갖겠지. x하고 y가 똑같으면 이들은 똑같은 뭐를 가져요? 특성을 갖겠지. 그치? 그리고 똑같으면 그걸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야? 정신은 다른 물리적 대상하고 다르다고.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 뭐? 다르다고. 그러니까 정신은 뭐하고? 물질하고 별도로 존재한다고. 잘 쫓아오고 있어? 라이프니츠 죽이고 싶지? 죽은 건 알지 얘들아? 죽은 건 알잖아. 자,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짜증나고 어려운데 나도 어렵거든. 근데 해야 돼. 해서 우리 요거를 CPU를 조금 이렇게 늘려야 돼. 이원론자가 나왔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정신하고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원론자는 야 정신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나왔냐면 미적분 만든 사람인가? 에? 그치? 라이프니츠. 그치? 미분해버리고 싶잖아. 그치? 우리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x와 y가 동일해. x하고 y가 동일해. 그러면 x와 y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없잖아. 이게 뭐라고 얘들아? 동일자. 동일한 것은 식별이 뭐 하냐고? 불가능하다고. 그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단 말이야. 그치?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왜 나온 거니?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가 왜 나왔을까? 이원론을 지지하는 근거인 거야. 근데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가졌다면, 그치?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징을 정신이 가졌다면, 이 둘은 뭐한 거라고? 다른 거라고. 그래, 어려우니까 다 떠나서, 봐봐. 문단의 생각에 다니잖아. 이 문단에 뭐가 나왔어? 이원론자가 나왔지. 그리고 누가 나왔어? 라이프니츠가 나왔어. 그럼 라이프니츠도 뭐라고? 라이프니츠도 이원론자야. 그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도 무엇과 연관되는 거야? 이원론과 연관되는 거야. 왜? 문단은 뭐에 다니니까? 생각에 다니니까. 하나의 문단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의 생각론이 있으니까. 간명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는 정신하고 육체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잖아. 이원론 먼저 얘기하지. 동일론이까지. 그러니까 다시 이원론이 등장해서 아니요 이놈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그래 흐름을 봐요. 정신과 육체는 따로 존재하는가? 따로 존재해. 그게 뭐지? 이원론이잖아. 그랬더니 동일론이 나와서 병신 아니야. 얘기했더니 이원론자들이 아니야 인마 라이프니츠 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다음 문단.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 얘도 이원론이야.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이 뭐지?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제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건 정신은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갖는다는 것.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언어하고 수학적 추론은 뭐하고 다르다고? 물리적 대상이 갖는 특성하고 다르다고. 그제? 오케이?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의 이런 주장은 그 이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는 물리적인 대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언어라고 하는 걸 갖는다는 거지. 그제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수준의 차이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한편 데카르트의 전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계가 뭐야?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뭘 하는 거야? 수학적 추론을 하는 거지.
그치? 물리적인 체계는 뭐라고 생각했어? 수학적 추론이나 언어를 못한다고 생각했잖아, 데카르트는. 근데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치? 독립적인 정신을 가져가지 않고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더 복잡한 게 뭘까 얘들아? 정신이야. 어? 정신이라고.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얘들아? 정신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렇다면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성을 가정할,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정리. 단순성의 원리는 왜 나온 거야? 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위해서 나온 거야.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왜 나온 거야? 따로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정신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뭐는? 단순성의 원리는 정신하고 육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해서 나온다고. 다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이원론자를 지지하는 근거로 나온 거고, 단순성의 원리는 동일론의 근거로 나온 거라고요. 자, 산문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 먼저 이원론을 소개한 다음에, 이원론자인 데카르트 입장을 소개한 다음에 그걸 뭐 하고 있어? 반박하는 거지. 뭐에 근거해서? 단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얘들아, 얘가 따로 존재하는 게 같이 존재하는 것보다 복잡하잖아. 얘하고 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있고 동시에 존재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더 단순해? 동시에 존재하는 게 더 단순하잖아. 얘 따로가 아니라 얘는 같은 거야라고 하는 게 더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단순성의 원리는 무엇과 연관되는 거라고? 동일론과 연관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로, 자 봐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로 뭐를 지지? 이원론을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이원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제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뭐지 얘들아? 의심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의심할 수 있고 하나는 의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지. 하나는 의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할 수 없다고? 의심할 수 없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과 의심할 수 없는 건 동일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식별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따로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야. 됐지? 자,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해야 하기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적 원어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나라는 갖지 않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잖아. 식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지.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비판이야. 이 논증을 비판하기 위해야. 비판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대요. 자, 봐봐. 조금 재미있긴 한데 나는 이런 질문이. 근데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요 애들한테. 어? 너만 재밌어 이 자식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는데, 얘들아 무정 알아? 무정? 무정? 우리나라 최초의, 아니 무정은 좀 어려우니까 진달래꽃 알아요? 진달래꽃?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건 알잖아. 이거 누가 썼어? 진달래꽃. 이거 어려운 거 누가 썼어? 아니, 요 정도는 알아야 수업이 진행되지, 자식들아. 진달래꽃 누가 썼어? 김소월이 썼잖아, 그치? 그치? 김소월은 알지? 이것도 어렵냐? 아이씨, 기생충. 아니, 기생충은 그렇고, 김소월이 썼잖아. 진달래꽃을 김소월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할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이 진달래꽃은 김정식이 썼대.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진달래꽃을 김소월이 썼지 김정식이 썼어.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김소울의 본명이 김정식이거든. 소울은 호거든. 그럼 이거는 자 봐봐. 의심 안 하잖아. 근데 얘는 뭐해? 의심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있으면 그치? 다른 거라며. 그러면 얘는 의심할 수 없는데 얘는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은 다른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의심할 수 있고 어떤 걸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둘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야.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뭐가 있어요? 목민심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정약용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의심을 안 해, 얘는. 근데 야, 목민심서는 다산이 있었잖아. 그러면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의심 안 하고 얘는 의심한다고요. 그러면 의심하고 안 하고 다른 게 되잖아. 다른 사람이 되잖아. 근데 다산은 정약용이잖아. 그 얘기예요. 결국 친구들아, 결국 이 의심 가능성은 두 대상의 뭐를? 동일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똑같아도 뭐 얘들아? 똑같은 존재도 똑같은 존재인데 의심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 없다. 그 얘기 됐지? 자, 목민신서를 정약용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 그지? 밑줄 한번 쳐줄래?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다산이 썼는데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건 아니래요. 밑줄 쳐라. 그지?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의심은 할 수 있어도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치? 아니 그래 같을 수 있다 얘기지. 같을 수 있어. 의심을 해도. 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밑줄 한번 쳐줘.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정리해 볼게.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글이다. 어려운 글 맞아. 1문단에서 화제가 뭐였지? 정신하고 육체는 따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이원론자. 그런데 동일론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동일한 것으로 존재한대. 정신 이퀄 뭐야? 육체야. 그치? 그랬더니 이원론자들이 뭐를 가지고 와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만약 X하고 Y가 같다면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둘은 구별된다는 거지. 정신은 육체가 갖는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오케이? 따라서, 정신과 육체는 별도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동일론자들이 반박한 거지. 야, 컴퓨터 같은 애들은 물리적인 대상인데, 수학적 추론도 하고, 언어도 써. 그치?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데카르트가 뭐래? 야, 어떤 게 의심 가능하고, 어떤 것이 의심 가능하지 않다면, 그 둘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따로 존재해. 그랬더니 동일론자들이 야, 얘는 의심 가능하고 얘는 의심 가능하지 않아도 다산 정약용처럼 똑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지. 그치? 그건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뭔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동일론 쪽에 약간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어려워요? 어렵지. 말이. 이거잖아. 막 모르겠어 이런 거 같진 않은데 알 것도 같은데 문제 풀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거잖아. 이게 수능 인문지문 철학지문의 특성이야. 정보가 막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막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막상 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독해 능력이라고요.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자, 1번 문제 7번 문제 보자. 이건 안 어려워. 그치? 어떤 분에게 추천합니까?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읽는 애들하고는 친구로 사귀면 안 된다. 아니,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봐야지. 우울해. 그러면서 우울해가지고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이런 애들이랑 놀지 마. 알겠지? 미친 애들이야. 그런 애들하고 말도 안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놀지 마라. 어? 알겠지? 이게 무슨 타인의 일상 아니잖아. 3번, 기술에 적용된 원리도 아니잖아. 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아니잖아. 이건 뭐죠? 인간과 사물의 본질. 그치? 인간하고 사물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정신과 육체가 따로 존재하나? 같이 이런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지. 됐지? 8번. 우리 아까 밑줄 쳤어. 다산이 썼어도, 그지?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며. 그러면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 그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라며. 현실에서는 다산이 썼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다산이 쓰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지. 선택지 어떻게 만들었지? 글은 구체적이야. 선택지는 추상적이야. 그래서는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다산 정약용 얘기를 했고, 선택지에서는 그걸 추상화 일반화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못 걸러내는 거야. 그럼 이걸 넘나들어야 되는 거야. 구체를 추상으로, 추상을 구체로 넘나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걸 일반화해보고, 일반적인 게 나오면 그것을 자꾸 구체적인 걸 적용해보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지, 얘들아? 이원론자는, 왜 틀렸는지 보자.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서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오해하면 안 돼. 물리적인 체계하고 뭐는 정신이 따로따로 온 거지, 물리적인 체계 안에 정신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물리적인 것과 정신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지. 그치? 물리적인 체계 안에서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고. 2번 선택지는 이거야, 얘들아. 이원론자는 이 안에 정신이 있다, 그 얘기야. 2번 선택지는. 이해되니? 근데 이원론자는 얘는 따로 있고 얘는 따로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근데 2번 선택지는 물리적인 체계 안에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이 얘기인 거지. 이해대상? 에? 흥분하지 말아야지. 요새 그 병원 진료를 다니면서 약을 좀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염증 약을 좀 먹고 있어요. 그 염증 약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 안 된대. 근데 선생님 거의 알코올 중독자거든? 거의 매일 먹는데 지금 한 4일째 술을 못 먹고 있어요. 약 먹느라고. 선생님 수업하다 약간 난폭해질 수 있다, 얘들아. 난폭해지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섭취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금단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알겠지? 좀 이해해줘. 그래? 한 2주간 약 먹고, 지금 D-Day 6월 25일, 6월 25일을 엄청 퍼먹을 거야. 지금 막 먹을 거야. 못 먹었던 거. 며칠 동안 못 먹었더니 막 지금 난폭해지고 있어요. 2번 몇 틀렸는지 알겠지? 3번.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닙니다. 얘들아, 물리적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얘들아, 원자 눈에 보이니? 그 원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물리적 대상 아닌 거야? 육체 물리적 대상이라며.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가 물리적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일문단에서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근데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친구들아?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가 물리적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 6월 모의평가랑 똑같이 선택지를 구성했네. 치평요람은 뭐뭐에 따라서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누었다. 치평요람은 예를 들면은 뭐 했어?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눈 거 맞잖아. 근데 얘에 근거한 건 아니잖아. 선택지 구성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보면 얘들아, 원자나 X선은 왜 나온 거라고? 왜 나온 거지? 정신하고 똑같다라는 걸 가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앞하고 뒤만 보면 맞아 보인단 말이야. 그 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가운데. 이해돼? 4번.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면 구별할 수 없지. 동일한 거지. 그래서 그 둘은 같다고 봤겠지. 오케이? 데카르트는 이런 거 예상하지 못했잖아. 됐죠? 뭘 배워야 돼? 8번 문제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글은 뭐? 구체적. 지문은 뭐? 선택지는 추상적.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추상과 구체. 선택지는 추상, 글은 구체. 선생님 영어는 얘기했잖아. 문학도 똑같다고. 그제? 이게 뭐라고 얘들아? 이게 선택지고 이게 지문이나 작품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제?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정소조, 아니 작품에는 정소조라고 나올 거 아니야. 여긴 뭐라고 나오고 인물이라고 나오고 얘가 추상적인 거잖아. 여긴 나라고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 서술자라고 나오는 거잖아. 여기는 슬프다라고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정서라고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여기는 예를 들면 뭐뭐 같이 호박 같은 내 얼굴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비유라고 나오는 거잖아. 작품에 어디 비유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문이나 작품은 구체적이고 선택지는 그것을 개념적인 말로 추상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할 때 이렇게 가란 말이지. 네? 자, 9번 문제 보자. 9번 문제 봐.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 기억이 뭐니?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이원론자들은 없다고 보겠지. 정신하고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동일론자들은 있다고 볼 거야. 그치? 그리고 어디 부분에 나왔으니까 A 부분에도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컴퓨터도 종류가 다른 건 아니야. 그치? 정신이 있어. 그 얘기인 거지. 그치? 답은 1번이 되겠다. 일단 친구들아 2번은 달리가 잘못된 거야. 야, 그러면 컴퓨터는 정신이 없는 거, 정신을 갖고 인간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2번은. 오케이? 그 다음에 4, 5번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가지지 않을 것이다가 잘못된 거지. 그치? 3번은 왜 틀린 거야? 정신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 인간이 가지는 정신과 컴퓨터가 가지는 정신과 정신의 종류를 구별하는 거잖아. 그런데 밑줄 친 기억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지 어떤 종류의 정신을 갖느냐가 아니라고. 다시 문제 좋은 문제인데요.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좋은 거라고.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거. 일단 4, 5번으로 답을 고르면 안 돼. 그지? 동일론자들은 컴퓨터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4번하고 5번은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인 동일론자 입장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문제가 된다고? 컴퓨터만 정신이 있고 인간이 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매트릭스냐. 그래서 매트릭스 둘 다 안 되고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정신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지 어떤 종류의 정신을 갖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10번.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뭐지? 무슨 원리예요? 단순성의 원리잖아. 그치? 어떤 걸 가정할 필요 없이 그것의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 그게 단순성의 원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나의 핵심은 뭐냐면 친구들아, 나살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할 수 없지만 생각할 수 있다야. 나에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나에 잡아야 될 건 생각할 수 없지만 생각할 수 있다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인 이유는 뭐냐면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그랬지? 근데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 앞에 지문 와봐. 앞에 지문에 쓰인 밑줄 치라고 그랬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동일적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가 뭐되지 않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데 나 보세요. 나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생각의 문제잖아. 의심의 문제잖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심할 수 없다 이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며. 그치? 선생님이 또 얘기한 거 뭐를 하라고 한 거야 이거? 뭐뭐 할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지? 부정형 진술을 활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했잖아. 아니야?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되지 않는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치? 그래서 답은 네 번째 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5번이 맞는 이유는 뭐야? 10번에 5번이 맞는 이유는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되잖아. 그치? 동시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되지만 왼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모순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10번에 1번 단수성의 원리지. 오케이. 2번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거지. 1문단의 그 동일론자들이 이원론자들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면 되겠고. 오케이? 3번도 1번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11번 A에 드러난 동일론자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해요. 이원론이 동일론을 비판하면 먼저 뭘 해야 돼? 동일론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된단다. 야, 얘들아, 선생님 잘생기지 않았니? 선생님 비판하고 싶어요. 선생님 호빗이에요. 선생님 너무 작아. 선생님 칠판 위에도 안 가. 막 이렇게 날 놀리는 거야. 그럼 날 비판한 게 아니지. 난 무슨 얘기를 했지? 나 잘생기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선생님 뭐 잘생겼어? 선생님 개떡같이 생겼어요. 선생님 어디 내놔도 손색 있는 얼굴이에요. 선생님 어디 내놔도 빠지는 외모랍니다. 선생님 죽어주세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는 키가 크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원론자들이 동일론자들을 비판하면 뭘 먼저 해야 된다고? 동일론자들의 견해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 3번 봐봐.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일론자들이 그랬잖아.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그랬다는 얘기야? 동일론자들이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어? 아니잖아. 동일론자들은 기계도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거든. 그런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라는 것은 동일론자들의 생각이 아닌 거잖아. 그 동일론에 대한 비판이 아닌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12번 문제도 좋은 문제야. A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 특성, 원자나 X성과 유사한 특성. 그렇잖아. 원자나 X성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치? B, 기계. 깜짝 놀라게 있을 법한 기계.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그치?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뭘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지. 언어나 수학적 추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 얘들아, 이원론자들은 화학적 조성을 뭐의 특성으로 이야기한 거지? 육체의 특성으로 이야기한 거잖아. 여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정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된 게 되겠지. 아이씨, 더럽게 어렵네, 그지? 10분 쉬었다가 또 더럽게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이원호 지문을 좀 더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을 고문하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제? 한 지문이라도 조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인문실전 세 번째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사회실전 수능에 나왔던 보험 지문이네요. 보험 지문. 요거를 할까? 아니면 세 번째 역시 수능에 나왔던 오버슈팅 지문을 할까? 에? 뭐가 더 어려울까? 자, 사회실전 보험 지문 합시다. 손 들어보세요. 보험. 선생님 오버슈팅 한번 해요. 나머진 다 자습이구나. 그치? 뭘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사회 하나 하고 둘 다 할까? 둘 다? 보험 지문도 하고 오버슈팅 지문도 하고 하나만 해? 에? 과학도 다음 시간에 하나 하고 기술도 하나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뭘 할까? 그래, 보험 먼저 하자.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또 하지 뭐. 그래. 이것도 해야 되니까. 자, 보험은 제도래요. 보험은 제도. 그제?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어떤 제도냐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료는 내는 거고, 그제? 료야, 료. 보험금은 받는 거야. 그지? 꼭 구분해야 돼.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래. 그럼 뭐에 대해서 보험의 개념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답니다. 우연한 사고인 거야.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또 나왔어.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이 조건은 사고겠지? 조건이 실현됐다는 것은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 그제?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휴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이런 단어는 그냥 화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화재가 뭐지? 보험이야. 그제? 보험의 개념, 특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보험이고, 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조건부 상품이라는 거. 그제? 사고 나면 받고, 사고 안 나면 안 받고. 이런 게 보험이고, 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조건부 상품이라는 거. 그제? 사고 나면 받고, 사고 안 나면 안 받고. 이런 게 보험이고, 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조건부 상품이라는 거. 그제? 사고 나면 받고, 사고 안 나면 안 받고.
그제? 그 다음에 가로 묶였어요. 가로. 문제 나왔다는 거지. 그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납부하는 보험료야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뭐하고 뭐 얘들아? 보험료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된다고?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그치? 그래서 이 문단은 이거는 보험 뭐가 있어요? 료가 있어, 료. 우리가 내는 거야. 그제? 그제? 그 다음에 보험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그치? 이걸 구별해야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산정 근거. 계산해서 정하는 게 산정이잖아. 보험료를 계산해서 정하고 보험금을 계산해서 정해. 그치? 그 근거가 뭐래? 사고 발생 확률이겠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내야 되겠지 뭐. 그치? 계속 가볼게.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뭐냐? 보험관리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 위험에 상응하는, 걸맞는, 어울리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보험에서는 사고 발생률을 하는데 공정보험 얘기를 해요. 공정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한다. 공정보험의 조건이야. 공정보험은 뭐하고 뭐가? 보험료하고 보험금에 대한 뭐가 같아야 된대? 기대값이 같아야 된대.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됐지? 자, 일치해야 하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 보험료 뭐하고? 총액하고 보험금 뭐가? 총액이 일치해야 된대. 내는 거랑 받는 게 똑같아야 된대. 전체가 내는 보험료랑 받는 보험금이 똑같아야 된대. 이게 공정보험이야. 됐지? 그래,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값이래. 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곱하기 보험금이래. 그치? 수령할 보험금이란다. 그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래. 됐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더 많이 내는 거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게 되는 거지. 따라서 공정보험에서는 보험료율하고 뭐가 같아야 된대?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된대. 그치? 친구들아, 2번 답 뭐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 근거와 공정보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친구들아, 몇 번 문제는 3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란다. 3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계산 문제가 아니야. 이걸 계산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은 꼬인다고요. 우리 이번에 친구들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시행집단하고 비교집단, 시행집단의 결과에서 비교집단 빼가지고 한 거 있었잖아. 뭐 1.3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1에서 3.4 나오는 거, 그치? 그런 걸 틀리게 하진 않아. 그치? 우리 BIS 지문에서 수능에 나왔던 분모는 무조건 100이야. 콘크리트 지문에서도 당연히 뭐 포화정비 이런 건 분모는 100으로 만들어야 돼. 그치? 왜?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국어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계산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헷갈린다고. 자, 3번 문제 먼저 볼게.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15 고정되어 있는 자,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다. 얘는 사고 발생 확률이 0.1이야. 얘는 사고 발생 확률이 0.2야. 여기 봐. 그러면 0.1인 애들이 있고 얘가 발생 확률이 낮고 얘가 높잖아. 보험료 누가 많이 내야 돼? 얘가 더 많이 내야지. 공정보험이라면. 그치?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이야. 20살. 응? 이건 90세 할아버지야. 90세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잘 못 걸어가. 가가지고, 여기 교보생명에 갔어. 할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 이제 생명보험 좀 들려고. 뭐라 그랬어? 꺼지세요. 이러겠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만약에 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보험료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많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르다고?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 A와 B에 모두 공정보험이 항상 공정보험이 뭐? 항상 적용된대. 공정보험이 뭐 한다고요? 항상 적용돼.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되니까 이건 거야. 그지?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되니까 보험료하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같은 거지.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되니까 보험료 총액하고 보험금 총액이 같은 거지.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되니까 보험료율하고 사고 발생 확률이 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되게 간단하다? 답이 5번이지. 그치? A와 B에서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끊어봐. A와 B에서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끊어봐. 끊어. 그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같니? 봐봐, 여기 봐봐. A와 B에서 보험료가 같다면 보험료에 대한 기대값 같은 거잖아. 그게 뭐지? 공용보험이잖아. 왜 계산해? 왜 계산하냐고. 계산하니까 틀리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눈높이 할 때 그러면 잘 안 하고 그랬잖아. 선생님 재능교육 할 때 선생님 오기 전에 잘 안 하고 그랬잖아. 왜 계산하지 마? 알겠지? 자, 봐봐. 5번 봐봐. 뭐가 같다면? 보험료가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같은 거잖아. 왜냐하면 보기에 뭐라고 돼 있지? 항상 뭐가 적용된다고 얘기했어? 항상 뭐가? 공정보험이 적용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1번 봐봐. 1번은 뭘 판단하는 거지, 얘들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을 판단하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의 보험금이거든? 그럼 1번 봐봐. 보험금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사고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 봐봐. 다시 1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야? 보험금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의 관계잖아. 보험금이 2배가 되면 당연히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돼야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자, 봐봐.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가. 눈으로 봐. 근데 문제를 풀 때 1번 선택지를 보고 나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 걸 확정하는 거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란 말이야. 그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 되면 그럼 보험금이 2배가 되면 기대값은 2배로 되는 거지. 선생님, 그건 계산 아닙니까? 에이, 이건 뭐 계산이 이 정도는 하지. 그치? 2번 선택지 봐봐.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니? 아니잖아. 내가 봐봐. 이건 항상 공정보험이 되니까 보험료를 2배로 올리면 보험금도 2배가 돼야지. 공정보험이니까. 그치? 됐어요? 오케이?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같으면 안 되지. 공정보험이니까 공정보험은 보험료율하고 뭐가 같아야 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된다며. 근데 A의 사고 발생 확률하고 B의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르잖아. 그럼 보험료율도 달라야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4번.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같으면 안 되지. 보험금이 같으면 안 되잖아. 왜?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르니까. 보험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험료를 2배 냈다는 거야? 보험금이 받는 돈이 같아. 그치? 그럼 얘가 2배로 내야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 그러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 바뀌었잖아. B가 사고 많이 내는 애니까 보험료 더 많이 내야지. 됐지? 5번. 이거를 막 이렇게 계산하더라고. 막 부대, 부대, 막 이렇게 계산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너무 답답해. 계산하는 거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보기에서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된다는 거. 그지? 공정보험은 보험료하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같아. 그래서 5번 선택지에 다시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같겠지. 됐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독서 문제, 국어 문제에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 아주 간단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사칙 연산,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원래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많이 되면 찍는 거 가르쳐 주거든? 어쩔 수 없잖아.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찍는 거라도 고민해야지. 그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지를 판단할 때, 복잡한 선택지는 판단을 유보하라야.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뭘 막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스킵해.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뭐 하는 연습을 하냐면, 뭐라고? 복잡한 선택지는 판단을 유보하라고. 내 능력이 안 되면, 그 붙들고 있지 말고, 넘어가고, 간단한 것 먼저 봐. 간단하고, 그래, 핵심과 연관이 되는 것부터 먼저 보는 연습을 해. 매우 중요하다. 응? 특히 한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무기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늘 1등급 나오고 1등급 이상인 애들은 별로 복잡한 성지가 없어. 걔네들한테는 그냥 이게 다 이해돼.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판단해야 될 요소가 많을 수도 있거든. 그런 건 뭐 하는 연습해? 지는 게 아니야. 지는 게 아니라 태도인 거야. 친구들아, 자, 봐봐. 선생님,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실력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실력이 좋은 학생은 당연히 성적이 좋겠지. 근데, 자기 실력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 이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쿨하다는 거야. 집착하지 않는 거야. 뭐를 막 붙들고 막 자기 완벽을 추구한다고 말이야. 근거 막 다 찾고 실전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떠나보낼 줄 아는 거야. 내버려둘 줄 아는 거야. 놔줄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이건 내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2019학년도 뭐 나왔니? 그 우주론 나왔잖아. 막 31년 막 질점 나온 거 막 엄청 복잡한 거 있잖아. 그치? 응? 엄청 복잡한 거. 그거 있잖아. 선생님 딸이 그때 시험 봤거든? 그때 시험 봤다고. 응? 그 문제 자기 안 풀었대. 딱 보니까 자기가 못 풀 것 같더래. 너무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확 질린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비난해야 돼. 야, 너 국어 선생님 딸이 비겁하게 그걸 회피해? 풀었어야지. 풀었으면 삼수야. 풀었으면 삼수했다고. 그거 그냥 넘어가고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어서. 그래서 그때 2개 틀렸어. 국어에서. 그때 84점이 1등급이었는데 94점 맞았다고요. 그래서 대학 간 거야. 국어로 대학 갔다고.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 어떡해? 근데 조금 하는 애들은 그렇게, 선생님 딸도 조금 해. 근데 애가 영악한 거지. 자기를 아는 거지. 내가 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괜히 내가 이거 붙들고 있다면은, 내가 국어를 못하진 않지만 붙들고 있다가는 뒤에 거 잘 못할 것 같아. 그냥 알아. 틀리지 뭐. 그러고 보낸 거야. 그리고 딴 거 풀었어. 그거 틀렸어. 사실 그거 틀렸다고. 찍었는데 또 엉뚱한 거 찍어가지고 틀렸다고. 틀려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완벽하면 좋겠지. 100% 다 이해하면 좋겠지. 근데 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그건 언제 매달리라고? 연습할 때. 공부할 때 매달리고,
고민은 평상시 공부할 때 하고 시험 볼 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마. 많이 역겹니? 고민은 언제 하는 거야? 고민은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시험 볼 때 안 하는 거야. 고민은 지문에서 하는 거지 문제 풀 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다시 글로 와. 글로 와. 1분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공정보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래. 공정보험의 조건.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죠. 무슨 얘기야? 뭐가 뭐보다 많다는 거야?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더 많다는 거야. 이제 보험 아줌마들이 막 뭐 주잖아. 휴지도 주고 뭐 주잖아. 그래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럼 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현실에서는 사실은 보험금보다는 보험료가 더 많아. 그 얘기잖아. 그제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이게 1번 문제 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원리. 지금까지 뭐 얘기했다는 거야? 원리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 정리한 거네. 앞에 뭐 얘기했다고?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원리 얘기한 거야. 뭘 보고 할 수 있다고? 위와 같은 보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정리가 안 됐지만 글쓴이는 정리해주고 있다고. 그치? 그런데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가 실현이 안 되는 거야? 공정보험이 실현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얘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고지 의무도 왜 나오는 거냐면 공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계속 가볼게. 그렇잖아요. 얘들아.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무슨 치명적인 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속이고 뭘 해? 보험에 가입을 해. 해? 그럼 보험료를 적게 낼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곧 있다가 뭐 떠나. 먼 세상 떠난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가족들이 뭘 받아?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야.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데? 적게 내는데. 보험금은 뭐해? 많이 받잖아. 그럼 무슨 보험이 아니야? 공정보험이 아니잖아. 왜 이게 공정보험이 깨진 거지? 선생님이 뭐 해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데 그게 뭐라고? 고지의무라는 거야. 계속 가볼게. 이런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속이고 가입하는 사람, 사고 발생 확률이 실제로는 높은데 그걸 속이고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험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그럼 공정보험의 실현에 저해가 된다고. 그치? 보험사는 이를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술을 며칠 동안 못 먹어서 그런가? 왜 너희들이 오늘따라 이게 예뻐 보이지? 이 느낌은 뭐지? 내가 얘네들한테 더 열심히 해줘야지 잘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지? 이게 지금 금단현상 맞지? 그래. 괜찮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하자. 그치? 6월 모의평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그래. 나 왜 이러지, 왜 다 따뜻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느낌에. 맨날 강남역 변사체 얘기하다가, 그치? 그래. 자, 봐라. 이제 공정보험 얘기했고, 보험금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원리 얘기했어. 그런데 공정보험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야기한 거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보험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고. 자, 뭐가 뭐를 만들어내, 얘들아? 정보에 비대칭성이 있대. 비대칭성은 뭐지, 얘들아?
보험 가입자가 있고 보험사가 있잖아. 누가 더 정보가 많아? 얘가 더 많잖아. 보험사보다 보험 가입자가 정보가 더 많잖아.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그치?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뭘 가져오게 한다고? 공정 보험의 실현을 뭐 한다고? 방해한다고. 그치? 이거 공정보험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야? 공정보험의 실현을 제한하는 건 뭐? 보험료가 있고 보험금이 있으니까 이게 더 많아지잖아. 그럼 보험사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누가 나와?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를 뭐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뭐라는 거야? 고지 의무라는 거지. 만약에 너 정보를 보험사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다 나중에 걸리면 변사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야. 계속 가볼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해결한다는 건 앞에 게 문제라는 거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공정보험의 파괴야. 그치? 네? 이를 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결국 고지 의무는 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뭐를 실현하려고? 공정보험을 실현하려고 고지 의무가 나온 거라고요. 그죠?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래요.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데 보험계약은 성립해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내가 암에 걸렸단 말이야. 저 암 걸렸어. 말기예요. 암보험 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보험사가 거절하는 거지. 근데 그걸 숨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고지 의무는 공정보험의 실현에 기여하는 거지. 그치? 자,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야. 이런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왠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시점에 상관이 없는 거야.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도 괜찮고 이후도 괜찮아. 뭘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 그 다음에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할게. 자, 봐봐. 자, 공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를 부여한다고? 보험 가입자에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해소 수단이 뭐라고 얘들아? 고지 의무야. 그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고지 의무잖아. 그지? 그런데 이 고지 의무는 누가 갖는 거지? 알지? 보험 가입자. 얘를 뭐 하면? 위반하면 뭐를 갖게 된다고? 보험사가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뭐를 갖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대. 그럼 계약 해지를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그러면 사고 나도 보험금 안 줘도 되는 거지. 네가 고지 의무 위반했으니까.
근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이미 줬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무슨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걸 속여서 가입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선생님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단 말이야. 그럼 토해내야 된다는 거지. 고지의무 위반한 게 나중에 밝혀지면 됐지. 그래. 오케이. 그래.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계약해지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요한 문장 같지 않아요? 뭐하고 뭐의 다름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하고, 일반적인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보험가입에서는 얘들아,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손해배상은 안 한대. 계약해지권만 있대. 이건 좀 중요한 정보지. 차이니까. 달리라는 말에 좀 주목해야 되겠지. 출제 요소잖아, 이런 거.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밑줄 한번 쳐줘.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얘들아,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권이 있잖아. 그런데, 이 계약해지권이, 여기 한번 봐줄래? 이 계약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계약해지권이 제한이 되면,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이 되면 보험금 돌려받을 수? 만약에 지급했다면 계약해지권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지급한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돌려받을 수 없겠지. 계약해지권이 돼야지 준 거를 돌려받는 거잖아. 근데 계약해지권이 제한이 되면 준 거 돌려받지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줘야 되는 거고 두 개 구별해야 돼. 계속 가볼게. 계약 당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어.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 거야. 보험가입자가 거짓말한 걸 안 거야.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지.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대. 천천히 정리하고 가. 자, 이해하고 가. 자, 봐봐. 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다. 위반한 것을 인식했어. 근데 모르는 척 넘어가. 얘가,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알고 있었는데 넘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몰랐던 거야. 그치? 그런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이 뭐 된다고? 제한된다고. 그럼 제한되면 얘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리고 나서 보험금을 타갔어. 그래도 뭐 한다고 얘들아?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험금. 누가 불리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도 보험회사가 있고 보험가입자가 있으면 둘 다 잘못했잖아. 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해. 그러면 얘의 잘못을 더 크게 본다 그 얘기지. 얘가 약자니까. 얘가 더 큰 집단이니까. 이 얘기지. 계속 가볼게. 자,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대요.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이래요. 마지막 단락, 결국 고지의무는 이러한 기능을 한대요. 됐지? 할만해, 그치? 할만한 지문이야. 수능 지문이고요. 2017학년도. 그치? 자, 1번 문제 봅시다. 여기에 대한 설명.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 오히려 보험가입자가 준수해야 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게 뭐지? 보험가입자는 법으로 이런 의무가 있잖아. 그게 뭐죠? 고지의무잖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될 법률이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그치?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가 있잖아요. 대체 2번 보험상품 판매 전략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3번 공정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그치? 공정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그치?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가 뭐지? 고지의무. 앞에 거는 공정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뭐하고 보험료하고 보험금액 기대값이 같아야 돼. 총액이 같아야 돼. 사고 발생률하고 보험료율이 같아야 돼. 이게 경제학적 원리고 뒷부분은 뭐죠? 이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답은 세 번째가 되겠다. 됐죠? 페이지 넘겨보자. 일글을 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보험사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청약을 하는 거죠? 보험 가입자가 청약을 하고 뭐가 보험사가 승낙을 하는 거지. 주체 대상을 바꿨다. 그지?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 했어. 오답을 만드는 방식 생각해봐. 오케이? 2번 공정보험의 조건은 뭐지? 보험료 총액하고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같아야지 공정보험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보험금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사고 발생률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잖아. 근데 3번 선택지는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대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의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둘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 그치? 답은 네 번째가 되겠다. 대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됐죠? 3번. 5번은 왜 틀린 거야, 얘들아? 우리 상법은 가입자보다 잘못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얘들아,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공정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에 제한을 두는 거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권을 제한, 둘 다 잘못을 했을 때 보험사의 잘못을 더 크게 두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거잖아. 이해돼, 얘들아? 자, 5번 선택지 잘 봐봐. 뭐뭐 하기 때문에에서 끊어. 이 때문에 뭘 하는 거라고?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거야.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공정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라고요. 이게 왜 하는지 목적, 의도, 이유. 수능 선택지의 구성 원리 여러 번 얘기했다. 그치? 4번 보세요.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지 의무를 위반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의 손해배상, 얘들아, 고지 의무 위반해도 손해배상은 안 한다며. 일반 의무 위반이랑 다르다며. 뭐뭐와는 달리 거기에서 반응이 있으면 이거 되게 쉬웠지. 그치? 답은 1번이고 5번 갑니다. 보험사 A는 보험가입자 B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근데 고지 의무 위반을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해지권을 행사했단다. 그치? 그럼 1번 봐봐.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대.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 해지권 제한되잖아. 계약 해지할 수 없지.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어때? 돌려받을 수 없어야지.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틀리는 거 아니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게 맞으면 계약 해지권이 배제가 되면 돈도 못 돌려받지. 계약 해지권이 부여가 되어야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건 선택지 모순이야.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틀리는 거야. 둥근 사각형이야. 장날의 대문이야. 에? 무슨 알겠지? 2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 근데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계약 해지권은 부여가 되겠지.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됐지? 3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둘 다 뭐 한 거지, 얘들아? 과실이 있다 이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이 경우에 보험사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계약 해지권이 뭐가 된다 그랬어? 제한된다 그랬잖아.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면 어떻게 되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됐습니까? 틀렸고요. 자,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상황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운전면허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긴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걸렸다?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야, 너 대머리라는 거 왜 숨겼어? 보험금 줘. 이러면 안 되잖아. 뭐 머리로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운전면허에 가입을 했는데 두 다리가 없어. 손으로 막 이렇게 한 거야. 운전을. 에? 브레이크를 한 거야. 그러다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거는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되게 있으니까. 그치? 미안해. 사회가 좀 너무 극단적이다. 답은 네 번째 거죠. 그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 6번. A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의 대비는 뭐냐면 이익과 손실을 대비하는 건 비교하는 거잖아. 이익이 많은지 손해가 많은지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글에 나와 있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거. 도금이유예요. 도금이유. 다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선택지는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대비하는 요거는 뭐라고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고. 따라서 답은 1번이야. 이 문제만 보면 생각나는 학생이 있어. 너 이건 틀리냈지. 김세정이라고? 오늘은 아니다. 김세정이라고? 얘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늘 화장실 가면 있고요. 늘 내 곁에 있는, 아침마다 보는 애가 또 이 세정이거든. 내가 이렇게 똥 싸고 나서 이렇게 세정. 이렇게, 미안하다. 얘가 이 문제를 틀렸어. 이 문제만 틀렸어.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이 문제만 하나 틀렸다고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갔는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선생님 제자 계보가 있어. 매년 한 명씩 가거든. 올해도 가야 돼. 혹시 뭐 문과 학생인데 이렇게 골골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 매년 한 명씩 있더라고. 제자들이. 그래갖고 가면 야 거기 가면 몇 학년에 누구 있을 거야 알아봐. 거기도 있더라고. 거기에 누가 끼어드냐면 선생님 와이프 제자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부부의 그 제자들이 연대 응통에 일가를 이루고 있어. 일가를. 이게 계속이 돼야 되는데 세정이가 생각이 나. 이 문제를 보면 어렵다. 그치? 페이지 넘겨보자. 오버슈팅 가자. 사회실전 2도 어려운데 수능인데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알겠지? 이것도 꼭 해봐. 예약하고 본 계약을 구별해야 되는 거고 63페이지 오버슈팅 조금 보자. 또 반복할게. 경제 지문이 나오면 첫 번째 원칙은 뭐죠? 인과성을 파악하는 거야. 인과성을 파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후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야.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선생님이 더러운 운동 맨날 하잖아. 바지 내리고 똥 싸야지. 똥 싸고 바지 내리지 말라고. 그치? 오케이? 선후관계 왜곡하는 거 제일 많이 나와. 우리 이번에 과학지문에서도 혈전이 형성된 다음에 뭉치는 게 아니잖아. 뭉친 다음에 혈전이 형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인, 결과, 인과성을 제일 많이 쓰는 글이 경제지문이야.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제일 많이 내. 그치? 그 다음에 경제지문은 당연히 뭐 얘들아? 비례, 반비례. 그치?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게 출제 요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의관계.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힘들지만 선생님이 학기 초에 나눠주기도 했는데, 설명해주지 않는 빈출 개념은 좀 알아야 돼. 뭐, 선생님, 금리가 뭐예요? 선생님 입속에 있어, 금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선생님, 환율이 뭐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야. 금리, 환율,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정도의 개념은 알아야 돼. 자주 나오는 거. 뭐를 통해서 파악하면 되냐면 기출 지문을 통해서 기출 지문에 나왔던 빈출 용어들은 조금 알아두는 게 필요해. 그치? 자, 한번 갈게요. 용어는 조금 이상한 글이다, 얘들아. 사실은 이 글은 핵심이 뭐냐면 정책 수단의 특성이 핵심이야. 정책 수단의 특성이. 그리고 이 문단부터 몇 문단까지? 2문단, 3문단, 4문단, 2문단부터 3문단까지가 이 정책 투성의 특성의 사례인 거야. 이 사례가 뭐냐면 확률의 오버슈팅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많아? 일반적 진술보다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이 더 많고 더 어려운 그런 지문이야. 그러니까 정책 수단의 한 사례로서 환율을 살펴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다시 뭐로 오는 거냐면 정책 수단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글이지.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BIS 지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BIS 지문도 그 BIS가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 얘기를 해요. 신뢰성과 연관된 사례로 뭘 얘기한 거냐면 BIS 바젤 1, 2, 3 얘기한 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다시 딱딱한 말랑말랑 나와서 신뢰가 나오는 거거든. 이런 글들도 있다는 거야. 뭐가 더 중요한 글? 사례가 글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글들도 수능에 선생님 기억으로는 경제지문과 연관되어서 한 2번 정도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 하나가 확률의 오버슈팅이고 또 하나는 뭐다? 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성력이다. 그 얘기. 어렵습니다. 글이. 내용도 길고. 그치? 한번 볼까요? 조금만 볼게. 자, 첫 번째 문장 주어 정부는이야. 정부는 정책을 수행해. 그치? 정부는 정책을 수행해. 그치? 뭐를 고려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치? 그럼 이런 거지. 정리해가, 왔고 잡아가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 수행이야. 그치? 천천히. 주어 서술어부터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다.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친구들아. 너희들 머릿속에 인이 박히고 저절로 될 때까지. 에? 자, 1문단에 정부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정책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정책 뭐가 있어?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한다고요? 정책을 수행한다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 뭐야? 정책 수단은 이 주어지. 선수로 뭐야?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지? 그치?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이 특성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4가지가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강제성. 그치? 직접성. 그 다음에 뭐가 돼? 자동성, 가시성. 친구들 여기 한번 봐봐. 고마워 봐줘서 정부는 정책을 수행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윤민아 웃어. 고맙다는데. 정책 수단은 4가지 특성이 있대. 얘는 이런 거를 가령 이렇게 나와. 얘는 또 이런 거를 가령 이렇게 나와. 얘는 이런 거를 가령 이렇게 나와. 얘는 이런 거를 가령 하고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러면 우리 실전에서 이거 읽으면서 이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도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큰 정보를 잡는 연습을 해, 이거. 정책 수단에 4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다 뭐 해? 구별해야 돼, 달라. 나중에 문제 물어보면 여기로 올 거야. 그 정도 잡고 가라, 그 얘기. 근데 읽을 때 얘들아, 이거를 정보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기는 되게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똑똑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4가지가 있어? 4가지를 근데 사례까지 나왔어? 구별해야 되겠군. 더더군다나 네모까지 밑줄까지 쳐놨어?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해해야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머릿속에 막
때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읽으면서 끄떡끄떡을 하라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살짝 끄떡끄떡해야 나중에 돌아온단다.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못 돌아와. 지문으로. 네 가지 특성? 아, 얘는 이런 거구나. 그 강제성? 강제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느낌이 안 와. 불량식품 못 팔게 하는 건 강제성이 높은 거구나. 그렇군 하고 가란 말이야. 됐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나열되고 있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정보 처리 방식과 연관되어서 내가 어떤 독해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처리하는지,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아까 선생님 100%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걸 다 머릿속에 때려넣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 거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음 시간에 2문단부터 이어서 하고, 프린트는 이제 살짝 스톱하고 나중에 하고요. 조금 어려운 지문, 중요한 지문들 중심으로 갈게. 고생하셨습니다.